너가 감히 내 딸을 속여?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와요. 아, 귀여워. 저는 그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선 지 불과 5분 만에 딸의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미쳤다고 딸에 대한 지독한 과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결정을 내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제 대학 후배가 얼굴빛을 잔뜩 굳힌 채 제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따님. 정말 큰일 나기 전에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는 듯 서늘해지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32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하고 속을 썩이던 딸 수진이가 드디어 제 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인턴 의사라는 멋진 남자를 말입니다. 예비 사위가 될 박준호라는 청년은 누가 봐도 탐나는 사위감이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격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씨까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와 교제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란 집안의 자제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비싸 보이는 선물까지 들고 있었죠. 수진이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 30년산 위스키였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고급 술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청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준호를 만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화장에도 관심 없고 편한 옷만 입던 아이가 어느새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까지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오늘 맛있는 곳에 데려간다고 해요. 준호 오빠가 이런 예쁜 목걸이 선물해줬어요. 준호 오빠 말로는 제가 너무 예쁘대요. 아이의 입에서는 온통 준호 오빠 얘기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이지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일찍 보내고 홀로 딸 하나만 키워왔습니다. 수진이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했죠. 수진아, 밥은 먹었니? 수진아,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수진아, 늦게 들어오지 마라. 사춘기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특히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안 돼.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로 딸과 다투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내 딸을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수진이가 30이 넘어서야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게다가 의사라니요. 평범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감히 꿈꿀 수 있었던 최고의 사위감이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정식으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위가 될 청년이 장인어른께 정중히 청혼 인사를 드리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멋진 순간 말입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어떠세요? 준호 오빠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놨다고 해요. 어디인데? 강남에 있는 미카사라는 일본 요리집이에요. 예약하기 정말 어려운 곳인데 준호 오빠가 특별히 예약해줬어요. 미카사.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주 간다는 그 유명한 고급 일식집 말입니다.
코스 요리만 해도 1인당 2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 비싼 곳까지. 괜찮겠니?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아빠, 준호 오빠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집에서만 만나잖아요. 가끔은 밖에서 멋지게 식사하는 것도 좋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집에서만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예우를 갖춰서 만나는 것이 맞겠죠.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만나자. 정말요? 아빠 최고예요. 딸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 내내 딸은 토요일 식사 모임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더니 평소에 입지 않던 원피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했죠. 아빠 어때요? 예쁘죠? 토요일 저녁 외출 준비를 마친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살짝 웨이브를 넣은 머리 스타일에 은은한 화장까지.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나? 제 말에 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빠도 정장 입으니까 멋있어요. 저 역시 이날을 위해 새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양복 대신 백화점에서 새로 산 네이비색 정장이었죠. 넥타이도 딸이 직접 골라준 것으로 매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미카사는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우아한 일본식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일본 전통 예술품들까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정중하게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준호야. 기다렸지?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창가의 특별 좌석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뷰였죠.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 줄이야. 평생 동네 식당이나 체인점에서만 식사하던 제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런 좋은 곳까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수진이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준호의 말에 딸이 부끄러워하며 그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오빠, 왜 그런 말을? 수진이가 평소에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넘게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버지 자랑을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럼 우선 건배할까?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준 준호한테. 저희는 준호가 주문한 사케로 건배했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모셨어요.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준호를 보며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진지한 청년이 내 딸을 부탁한다니. 준호야. 그때였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직원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선배님이세요? 그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학교 후배인 김재민이었습니다. 재민아,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민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하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 곤란한 것을 본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재민이가 저를 따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지인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재민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재민이는 내 대학 후배야.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준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재민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의사고요. 그런데 재민이가 그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죠. 선배님, 잠깐만 말씀 좀. 재민이는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잠깐만 있어라. 재민이랑 인사 좀 하고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민이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한쪽 구석진 곳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저 사람.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박준호. 맞죠? 의사라고 하는. 응, 맞아. 우리 딸 남자친구야. 오늘 결혼 승낙 받으러 온 거야. 그 순간 재민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며칠 전에 여기 다른 여자랑 왔어요. 그것도, 재민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것을 고민하는 듯 했죠. 그것도 뭐? 프러포즈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주면서.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여자한테? 네. 그 여자도 의사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저 사람이 그 여자한테 반지 끼워주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확실해? 정말 그 사람이야? 100% 확실해요. 제가 직접 그 테이블 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재민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프러포즈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분명히 준호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키스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3일 전 날짜였습니다. 선배님, 따님. 정말 큰일 나기 전에 꼭 막으셔야 해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지 불과 5분 만에 저는 딸의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이 이런 쓰레기에게 속고 있다니.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준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수진이가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니 딸과 준호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준호 오빠가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자고 해요. 그래? 좋겠구나.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준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가, 저런 사기꾼이. 준호야, 의사 일이 힘들지? 네, 조금요.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병원은 어디서 근무하니? 서울중앙병원에서 인턴하고 있어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과연 저 말 중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요? 수진이랑은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빠르면 내년 봄쯤.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허락? 내가 저런 놈에게 내 딸을 맡긴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저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내 딸을 구해내겠다고.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버님께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남자에게 내 딸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딸은 여전히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 어때요? 멋있죠? 그래. 아빠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딸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이 가장 적게 다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네, 아빠. 남자를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갑자기 왜 그래요? 준호 오빠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걱정이 돼서. 딸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순진하면 저런 사기꾼에게 이렇게까지 속을까. 집에 도착해서 딸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준호에게 전화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그때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 게 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준호의 거짓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전쟁이.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이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젯밤 재민이가 보여준 그 사진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키스하는 그 장면이.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잠을 설쳤는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행복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도 못 잤어? 나도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딸의 순진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꿈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악마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수진아, 응? 왜? 뭔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면 딸이 믿을까요? 남자친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아빠, 왜 갑자기 그래? 어제 준호 오빠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딸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가 좀 걱정이 돼서 너를 남에게 보내는 게. 아빠, 아직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귀는 거라고. 딸이 제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 아빠, 딸 바보.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지켜야겠다고. 저 순진한 아이를 저런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겠다고. 오전 10시 저는 재민이가 제안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요일 오전에 이런 곳에 나올 일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자마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재민이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화면에는 호텔 예약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된 예약 내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 레스토랑은 호텔과 연계되어 있어서 고객 정보를 공유해요. 박준호. 이 사람 정말 상습적이에요. 재민이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된 예약이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른 여자들과 함께였습니다. 8명의 서로 다른 여자들이에요. 모두 30대 전후에 괜찮아 보이는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8명이라니. 그럼 내 딸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재민이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예약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프로포즈나 기념일 같은. 첫 번째 사진에는 준호가 한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고, 세 번째 사진에는 또 다른 여자와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매번 프로포즈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도. 네, 따님도 그중 한 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폴더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3일 전 다른 여자와의 프로포즈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제 저희가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3일 전에 김소영이라는 의사에게 프로포즈했고, 어제는 따님과 함께 가족 식사를.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는 없어?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라서. 말해봐. 뭐든지. 박준호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제할 때 사용하는 카드 이름이 매번 달라요. 재민이가 보여준 영수증들을 보니 정말로 이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박준호, 이준호, 김준호. 모두 준호라는 이름은 공통적이었지만 성씨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요.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모든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 불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전문 사기꾼이 확실했습니다. 그런 놈이 내 딸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조사해본 게 더 있어요. 재민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또 있다는 거야? 어젯밤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박준호가 말한 서울중앙병원에 그런 이름의 인턴은 없어요. 뭐? 친구가 그 병원에서 근무해서 확인해봤어요. 박준호라는 인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나이대의 인턴 자체가 없대요. 저는 정말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럼 진짜 정체가 뭐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따님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재민이는 태블릿을 닫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류의 사기꾼들은 보통 돈이 목적이에요. 결혼을 빌미로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뭐? 더 큰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따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집안이 괜찮다면. 재민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 집이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수진이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준호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릴 만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응?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민이의 표정이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뭔데? 따님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완전히 저 사람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준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면 과연 믿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상대방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교묘해져요. 오히려 피해자를 더 깊이 끌어들이려고 하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 역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준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사는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의심한다고 해서는 딸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탐정입니다. 김 탐정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조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재민이에게서 받은 모든 정보를 김 탐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들과 결제 내역, 그리고 거짓 신분에 대한 의혹까지. 김 탐정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가. 이 정도 정보가 있으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신분부터 범죄 기록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따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뭔가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체가 들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자칫 따님에게 위험이 갈 수도 있어요. 김 탐정의 경고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것으로 보아 준호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응, 나도 정말 행복했어. 아빠도 오빠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응, 이번 주말에 또 만나자.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생각해보자. 부모님 인사? 준호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겠다고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까요? 전화를 마친 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이번 주말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요. 부모님? 네, 대전에 계신데요.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시래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는 설정까지.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니? 아빠, 뭔가 이상해요. 왜 자꾸 그래? 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가 좀 보수적이어서. 아빠도 어제 준호 오빠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좋은 사람 같더라.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김 탐정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딸이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예상치 못하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따로 만나자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모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래, 언제? 내일 저녁은 어떠세요? 조용한 곳에서.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김탐정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준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만남에서 준호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그리고 그 녀석이 정말로 사기꾼인지 확인해 보기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준호에 가면 같은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빠, 오늘 준호 오빠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병원 근처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병원이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가짜 의사가 무슨 병원 근처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또 다른 거짓말의 설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아니니? 아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매일 봐도 부족해. 딸의 순진한 대답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랑? 저 사기꾼에게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 딸은 그저 다음 먹잇감에 불과할 뿐인데. 그런데 아빠 요즘 좀 이상해요. 왜 자꾸 준호 오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의심을 드러내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너무 소중해서. 아빠, 저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믿어봐요. 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드시 준호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뭐 나왔어요? 일단 박준호라는 이름은 확실히 가명이에요. 그리고 서울중앙병원에는 그런 인턴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확실해지니까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이 사람, 작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기록이 있어요. 한 명은 간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한 명당 평균 3천만 원 정도씩 결혼 준비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그 정도면 평범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네? 오늘 저녁에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신다고 하셨죠?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김탐정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자신의 정체가 들킬 것 같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라도 준비하세요. 녹음기요? 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탐정의 조언대로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김탐정에게 만남 장소와 시간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준호는 평소에 밝은 미소 대신 뭔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본 후 조용한 구석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준호가 주문하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버님, 사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준호가 돌아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수진이와 결혼하려면 솔직히 돈이 좀 필요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돈? 네, 신혼집 전세금이랑 결혼식 비용까지. 계산해보니까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5천만 원. 김 탐정이 말했던 기존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역시 저희 집 재정 상태를 미리 조사했나 봅니다. 5천만 원이라. 아버님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인턴이라서 급여가 많지 않아요. 인턴. 또 거짓말입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더 급한 일?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요. 아버지 수술비라. 정말 치밀한 각본입니다. 사람의 부정한 마음을 자극하는 완벽한 스토리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진짜로 의사가 맞니? 준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정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럼 서울중앙병원 인턴이 맞고? 이번에는 준호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중앙병원에 박준호라는 인턴이 없다던데?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정중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조사하셨습니까?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드럽던 말투 대신 날카롭고 공격적인 어조였습니다. 조사라니 그냥 궁금해서 알아본 건데 왜 그렇게 나와?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름 끼쳤습니다. 아, 역시 아버님이시네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의사가 아니라는 거네? 의사? 그런 거 중요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의 말에는 이제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거야. 사랑이라.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여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사업도 하시고 수진이도 대기업 다니고 꽤 괜찮은 조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남자에게 내 딸은 정말로 그저 사냥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설정이었죠. 준호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고 하죠. 뭘 굳이 상처 줄 필요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정말로 할 생각이야? 결혼이야 할 수도 있죠.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 다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말한 2천만 원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내 딸을 ATM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정말 사람이야? 아버님,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라. 내 딸의 인생을 비즈니스라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매우 사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수진이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이런 사진도 찍어줬어요. 참 순진한 아이예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진들을 찍게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수진이한테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면 이 사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 감히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이도 행복하고 저도 편안하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준호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기와 협박을 평범한 행복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수진이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인질로 잡고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니 내가 누구든 간에 박민수예요. 진짜 이름은. 박민수든 뭐든 내 딸에게서 당장 손을 떼. 그럴 수 없어요, 아버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는걸요. 박민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내 딸한테 해를 끼치면 아버님이 뭘 하실 건데요? 수진이한테 저에 대해서 말하실 건가요?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당장 저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님. 저는 수진이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편안하게 사기치면서 사기라고 하기엔 저도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거예요. 다만 조금의 투자가 필요할 뿐이죠. 박민수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투자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큰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이름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기꾼이 확실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김 탐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협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다행히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탐정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박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이 밝혀지고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박민수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박민수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딸의 사적인 사진들. 그것만으로도 수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내 딸을 저런 악마에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박민수가 게임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게임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규칙을 정하겠다고. 아침 저는 김 탐정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전문적인 도움이요. 무슨 일이시죠? 박민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김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IT 전문가와 심리 상담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런 사건에 특화된 팀이 있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 딸을 구할 수 있다면.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3명의 전문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 탐정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전문가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먼저 IT 보안 전문가인 이주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요. 일단 그 사진들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박민수의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해서 사진들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심리 상담사인 정미영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따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진실을 말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변호사인 한상우 씨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 협박죄, 불법 촬영물 소지죄까지. 하지만 피해자인 따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저는 각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박민수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 탐정이 이미 파악한 2명의 여성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박민수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고 있는지. 세 번째 단계는 수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예상대로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수술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수술이라니. 어제 만났을 때도 거짓말뿐이었는데 아직도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일부분이라도 500만 원 정도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기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까지 준비해 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역시 돈만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내일까지 뭔가 해야 해요. 그날 저녁 김 탐정에게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박민수의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작년에 피해를 본 간호사 최영미 씨예요. 이분이 박민수를 고소하려고 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됐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박민수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 때문이야. 아빠는 어떻게? 역시 박민수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호 오빠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저뿐만 아니라 수진이에게도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1천만 원. 아버지 수술비라고 해요. 저와는 다른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2천만 원, 수진이에게는 1천만 원을 요구해서 총 3천만 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적금도 깨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딸이 그런 사기꾼을 위해서 빚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알아볼게. 정말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도움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김 탐정과 함께 최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여전히 박민수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수법이네요. 최영미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사라고 했고 부모님도 의사라고. 모든 게 똑같아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 수술비라면서 500만 원. 그 다음에는 사업 자금이라며 1천만 원. 결국 총 3천만 원을 빼앗겼어요. 패턴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제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별 통보를 했어요. 최영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냥 ATM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최영미 씨는 당시 박민수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언젠가는 저런 놈이 처벌받기를 바라면서요.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해서 점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영미 씨가 보여준 것은 박민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배경이 익숙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갔던 레스토랑 아니에요. 김 탐정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재민이가 근무하는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날짜를 보니 최영미 씨를 사기친 직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상습범이네요. 오후에 IT 전문가 이주연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박민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했습니다. 뭘 발견했나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총 15명의 여성들과의 사진과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15명.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의 사진들도 발견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삭제할 수 있나요? 네, 이미 백업해두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것들은 직접 접근해야 해요. 저는 모든 전문가들과 함께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박민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이가 직접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박민수와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러 간다고 하세요. 정미영 박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여전히 박민수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걱정 마.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해결해 줄게. 딸은 안심한 듯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30년 넘게 딸을 키우면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내 딸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박민수라는 악마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 IT 전문가, 심리상담사, 변호사. 모든 전문가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영미 씨 같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내 딸이 충격을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은 정말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싸움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수진이가 박민수의 진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수진이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 탐정과 전문가 팀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내 딸을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수진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이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저는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돈 준비됐다. 오늘 이 시에 만나자. 정말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돈만 보면 모든 경계심을 잃어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하자. 스타벅스 강남역점 2층으로. 네, 알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김 탐정과 팀원들은 이미 카페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IT 전문가는 박민수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할 준비를 마쳤고 변호사는 경찰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뒀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현장으로 데려갈 것인가? 수진아, 오늘 아빠랑 같이 나가자. 어디요? 준호한테 깜짝 선물을 주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준호 오빠한테 선물을? 응, 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사위 될 사람한테 잘해야지. 아빠, 정말 감동이에요. 딸이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저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작은 상처로 평생의 불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희는 강남역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들뜬 마음으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1층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대기하고 있었고 IT 전문가는 노트북을 가지고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 곧 올 거예요.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기다리자. 이 시 정확히 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서와, 준호야. 박민수는 수진이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왜 같이 왔어요? 박민수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돈 거래를 수진이가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빠가 오빠한테 선물 주신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일은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없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남자들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괜찮다. 수진이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도 되지 않겠니? 박민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수술비 말이야. 네? 혹시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우리 수진이 장인어른 성함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대전에 계시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대전에 있는 모든 병원에 문의해봤는데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없더라.
박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박민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도 박준호라는 인턴이 없다는 거야.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최영미 씨가 제공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박민수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지? 수진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수진아, 이건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박민수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15명의 서로 다른 여성들과의 사진들과 메시지들. 15명이야. 내가 지금까지 사기친 여자들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준호 오빠 설명해봐요. 이게 다 뭐예요? 박민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수진아, 오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네. 평소의 정중한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아낸 것 같으니까 이제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처음부터 진심이었던 적은 없어. 박민수의 말에 수진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냥 괜찮은 조건이었을 뿐이야. 아버지는 사업도 하고 너도 대기업 다니고 꽤 쏠쏠할 거라고 생각했지. 너 정말 사람이야?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웃기네. 세상에는 사기당할 멍청이들과 사기치는 똑똑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야. 박민수는 이제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고마워, 아저씨. 덕분에 나름 재미있었어. 박민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수진이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냥 비즈니스였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진심이라. 그런 게 돈이 돼? 박민수의 말에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김탐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왔습니다. 박민수 씨, 사기죄와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뭐? 무슨 권리로? 충분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민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박민수를 데려간 후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저 정말 바보죠?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저 놈이 악마였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요? 괜찮다, 수진아. 아빠가 있잖아. 그날 이후 수진이는 한동안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 되었고 정미영 박사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용감하셨어요. 만약 그때 막지 않으셨다면. 상담사의 말처럼 저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딸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새로운 사람 소개받기로 했어요. 6개월 후 수진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심해라. 너무 쉽게 믿지 말고. 네, 이번엔 아빠 검증을 먼저 받을게요.
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레스토랑에서 재민이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알지 못했다면 내 딸은 정말로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의 직감이 모든 논리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들의 직감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직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딸이 건네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입니다. 이것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5분 만에 파혼시킨 아버지의 이야기가 완료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